자,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디폴트에 빠지면서 결국 붕괴됐습니다. 바이루 총리의 내각이 무너지고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이제 유럽의 심장이 멈췄다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프랑스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 GDP상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독일 3위, 인도 4위, 일본 5위, 영국 6위.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 명목 GDP가 약 320억 달러로 세계 7위인 겁니다. 1인당 GDP로 보자면 38,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22위인데 우리나라는 35,000달러가 조금 넘기 때문에 24위죠. 국가 명목 GDP 상으로는 세계 7위, 그리고 1인당 GDP로 보자면 세계 20위. 잘 사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국가 전체로 보면 부자 나라인데 왜 재정위기, 디폴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터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국가 부자, 또 국민 개인 부자, 또 정부 살림 여유,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상 말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랑스는 왜 국가 디폴트에 빠졌을까?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몰락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디폴트 위험은 꾸준히 경고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는 유럽식 복지국가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공공부문의 지출이 GDP의 절반이 넘습니다. 국민은 복지를 받으니 여유로웠지만 국가는 빚더미 위에 올라탔습니다. 거기에 화폐도 유로화 체제로 묶이면서 환율, 통화정책이라는 마지막 카드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기 때마다 프랑스는 돈을 더 썼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펑펑 뿌렸습니다. 그 결과 부채가 GDP의 113%로 늘어났고 이자만 GDP의 3%가 나갑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20에서 30% 정도였는데 1992년 유럽연합 EU가 출범을 하게 되죠. 유럽 출범 1992년 당시 그때 유럽의 12개 나라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로 뭉쳐서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걸 시작으로 유러피안 유니언 EU가 탄생된 것인데 마스트리트 조약 중에는 국가 부채 60% 이하, 재정적자 3% 이하 이걸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부채 비율 60%를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이 조약 조건을 어긴 채 유럽 공동체의 핵심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로 더 확대하면서 경기 침체, 석유 파동 여파로 재정 적자가 고착화로 매년 적자가 반복되면서 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GDP의 113%까지 온 겁니다. 이런 와중에 마크롱 정부가 이대로 가다간 프랑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크롱 정부의 바이루 총리가 회심의 카드를 던집니다. 공휴일을 줄이고 국방비 빼고 다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긴축 예산안을 탁 던집니다. 공휴일을 줄인다라는 것은 공휴일 2일을 폐지하고 생산성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실질적인 핵심적인 긴축의 내용을 따지면 연금 개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바이루의 이번 긴축 예산에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어쩌면 프랑스의 재정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자, 아무튼 펑펑 주다가 갑자기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는데 결과가 국민의 거센 반발, 정치권이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바이루 총리는 정면 승부로 맞받아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총리 신임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참혹했습니다. 결과는 신임 믿는다 194표, 불신임 꺼져라 이게 364표. 바이루 내각은 이렇게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라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또 의회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총리가 사퇴하면 내각이 전원 사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의 내각 총사퇴, 바이루 총리가 첫 번째가 아니죠. 바이루 총리 직전에 작년 2024년 12월에도 바르니에 총리 내각도 3개월 만에 쓰러져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이 왔고 정치적 리더십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프랑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디폴트, 국가 부도, 채무 불이행. 우리나라도 IMF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IMF가 1997년이니까 그래 한 28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한 50세 이하의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책에서만 볼 수 있는데 50세 이상은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은 돈을 못 빌립니다. 우리 IMF 때도 그랬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회사채 금리가 폭등합니다.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계에 미치는 영향. 가계는 기업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실업률이 급등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줄이지 못할까? 한 번 줬던 거 줄이고 안 주는 것은 줬다 뺏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줄 건 줘야지 왜 안 주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유럽 금융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채시장은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요. 이게 흔들리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전체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글로벌 국제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로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폭락과 폭등, 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뉴욕 증시도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마이너스 0.1로 나오면서 자,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미 연준이 이렇게 되면 뭔가 고용도 좀 불안하고 물가는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해서 B컷 0.5%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마구 뛰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결국 붕괴 수준까지 왔을까요? 프랑스의 몰락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 과잉. 두 번째, 유로화가 족쇄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정치가 무능한 겁니다. 네 번째,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죠. 고령화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위기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복지를 줄이자니 국민들이 열받아서 폭발을 하고 이걸 안 줄이자니 빚더미가 점점점 늘어나서 앞날이 캄캄하고 정치권은 내각이 붕괴 사태가 반복되면서 연금개혁과 근로시간, 복지지출 이런 개혁안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부담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복지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프랑스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프랑스 연금은 현재 세대가 낸 보험료를 은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하고 세대 간의 갈등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 연장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혁을 시도하지만 국민들은 아니 더 오래 일하고 돈을 늦게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살짝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런 정서가 연금 개혁을 하려 하면 대규모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프랑스 정치인들은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로 정치인들이 바른 말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른 말이랍시고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정말 어려운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복지 모델은 세계가 따라가야 할 복지 사례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교훈의 사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의 기둥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근래 시대에 나라가 붕괴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터졌다라는 얘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설 수 없다라는 뜻이 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ECB,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과 독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위기 해법을 못 찾고 있죠. 결국 독일 또는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자주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좌우 극단 정치 세력이 번갈아가며 득세하면서 전국은 교착 상태로 빠지고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싸움질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선동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주권의 상실입니다. 재정정책, 금융정책 모두 브뤼셀, 베를린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독립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관리 대상국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에펠탑의 나라, 와인의 나라, 향수의 나라,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배우들 소피 마르소, 카트린 드네브, 브리지트 바르도, 이사벨 아자니, 안나 카리나 이런 세계적인 배우들의 나라 이 프랑스가 이제는 유럽연합에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관리 대상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이 시간이 온 겁니다. 나라빚 줄이려고 했던 이 총리
의회에서 나라비 좀 줄여보자라고 안건을 내자마자 바로 잘라버리고 프랑스는 결국 붕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또 새 총리를 임명했죠. 이 사람도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복지는 빚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체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값도 빚으로만 이 가격이 끌어올려져서 마치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다 부자가 된 듯한 그런 심리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이어서 이번엔 KT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면서 그 피해와 염려가 일파만파입니다. 해킹범들의 소액결제 사기 미스터리 갈수록 기괴해지고 있기 때문에 KT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띄웠는데요. KT 관계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3가지 정도 결제 차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3가지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일단 먼저 KT 사용자시라면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휴대폰 결제 한도를 검색하면 잔여 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비단 KT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통신사도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은 지역 중계기가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중계기가 털리면 통신사와 상관없이 어디든 안 털린다,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소액 결제 사기 사태를 막기 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저 통신사 앱에 들어가시면 휴대폰 결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도 변경을 터치한 다음에 차단으로 바꾼 분들 많이 계시죠. 만약에 이거 안 바꿨다면 지금 빨리 바꾸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거 바꿔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KT 사건에서 밝혀진 걸 보니까 원래 한도가 0원이었던 사람들의 휴대폰도 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놓고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전화를 하냐? 이 번호 잘 보시기 바랍니다. KT는 080-000-1618, U+는 080-019-7000번, 그리고 SK는 080-816-20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원천 차단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원천 차단을 신청하면 해킹범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해서 소액 결제 사기를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게 잠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소액 결제로 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카톡을 자동으로 로그아웃 시키고 해킹을 한 것인데요. 자, 카톡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 설정 있죠?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편집, 설정, 전체 설정이 나오는데 전체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면 카카오 계정이라고 맨 위에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변경이 나오면 비번을 바로 지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 란이 있죠. 여기를 누르면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란에 들어가셔서 2단계 연락망을 적어두시면 해킹범들이 쉽게 털어가지 못합니다. 자, 위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KT 이용자들의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들의 소액결제를 강탈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해킹범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서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이른바 워드라이빙 수법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워드라이빙이라는 것은 차량에 무선 장비를 싣고 이동하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등을 탐색하고 침투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동성, 은밀성이 높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네트워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말은 누구나 이 해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휴대폰 보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해킹범들이 소액 결제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인증체계를 다 뚫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초소형 기지국은 크기가 작아서 옮겨 다니기가 편하고요. 전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망라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 초소형 기지국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주변의 기지국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내서 휴대폰을 속입니다.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신호가 가장 강한 기지국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짜 초소형 기지국이 주변 기지국보다 강한 신호를 보내면 휴대폰이 곧바로 얘가 나와 연결될 수 있구나 싶어서 바로 연결이 되고 해킹도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사이버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학교 수업으로도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 보면 주변 기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와이파이에 접근한 기기들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 또 심지어 도청까지 가능하다. 이걸 기지국으로 확장하면
가짜 기지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해킹의 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보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나라의 통신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해킹 사건과는 다르게 정말 미묘하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학의 전문가인 박춘식 아주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타인의 소액 결제를 하면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날 것인데 왜 이런 방식을 취했는지 연관성이 잘 안 지어진다. 그리고 소액 결제를 몰래 한다고 해도 그 이익이 해커한테 가지 않는다.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결국 상품권 판매자에게로 가기 때문에 해커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공격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로 이익을 본 해커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털린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피 같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를 일단 바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휴대폰 결제 한도를 검색하면 자녀 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내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휴대폰 결제란에 한도 변경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통신사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소액 결제 원천 차단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카오톡의 2단계 인증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다 털립니다. 그나저나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소액 결제에 매출이 많은 곳이 있는데 어쩌면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모쪼록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2차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1차는 대출 규제였다면 이번 2차는 공급과 세무조사 그리고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영상 말미에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대책은 대출 규제의 방점이 찍혔는데 6.27 대책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은 오르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22년 이후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심리의 표적인 강남 3구는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지만 가격은 신고가 거래들이 나오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공급 없이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공급 대책이 빠르게 발표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자, 굉장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갔습니다. 강화된 겁니다. LTV 이게 뭡니까? 주택가격 그러니까 담보가치 대비 금융권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LTV 40%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기존에는 50% 5억을 대출해 주던 것을 이제는 40% 4억밖에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책을 발표하면 예고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6.27 대출 규제도 발표 다음날 바로 시행이 되었고 이번 발표 역시 9월 7일 일요일 오후에 발표를 하고 9월 8일 0시부터 시행하니까 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아파트 값이 15억 이하여만 이 규제가 먹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차피 대출 상한선이 6억으로 막혀있죠. 여기 LTV 40%면 6억을 풀로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15억이 넘는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15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강남은 평균 30억입니다. 이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LTV가 0%입니다. 한마디로 신규 사업자의 대출이 원천 차단되는 거죠. 이게 아마도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것 같은데 이제 경매 시장에도 대출이 어려워졌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규제지역에서 집값이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8일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 0%가 적용되면서 주담대가 아예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나를 가만히 보면 매입한 주택으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주택을 사서 상환 능력도 없이 대출로만 다주택자가 돼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마구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매 역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못 흘러가게 차단하는 효과와 가계대출 증가를 막는 효과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내면서 결국 뭐냐, 주식시장으로의 유동성 이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시행합니다. 자, 세 번째,
보증기간마다 제각각이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 SGI는 3억 원, 또 주택금융공사 HF는 2억 2천만 원까지 1주택자 전세대출을 보증해 줬는데 이 모두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한도인 2억 원으로 통일한 겁니다. 현재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1주택자까지 규제를 확대해서 갭 투자 수요 자체를 확실히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봐야 되는데 가계대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미 3, 4년, 4, 5년 전부터 여러 번 강조했지만 대중들은 국가의 가계대출이 심각하든 말든 일단 대출을 받아서 올라가는 집값에 먼저 올라타려고 가계대출을 극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좀 극단적이고 전격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눈에 좀 많이 띕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참 여러 차례 저희 표용호TV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 허위거래 척결이라는 거죠. 신고가 거래가 요즘 많이 있고 또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결국 신고가 거래 후에 취소는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 시세 조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감독원인데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표용호TV를 설립하고 진행한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인데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수사 관련 조직 신설 추진, 국토부나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한다. 이렇게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이 방송을 매일 봐주시고 또 응원 주신 여러분께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자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억압하고 억누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장,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분양가 이런 방향을 정상화하자는 뜻입니다. 아직 기구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곧 응답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방송을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그분들이 보고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가주택, 그러니까 20억 이상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의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있나 없나 확인을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공급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를 착공해서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게 공급 대책인데 이 숫자는 최근 3년 평균치보다는 한 1.7배 정도 늘어난 물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허가 물량의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 라고 밝힌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역할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LH가 주택용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매각해서 민간이 짓고 분양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LH가 직접 짓고 분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급 대책을 쏟아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627 대책은 시장에 충격을 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만들어냈는데 97 공급 대책에는 별 반응이 없다. 이건 LH의 직접 시행 시공이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또 공공주도의 대규모 공급이 과연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의문인 겁니다. 자, 주택공급 목표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연평균 15만 8천 호인데 적정 공급의 숫자가 25만 호가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연간 9만 2천 호가 부족하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수도권에 이 정도 물량을 계속 공급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주택 공급 지역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심 내의 노후시설과 유후부지를 활용하는 공급이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를 용적률 최대 500%까지 줘서 고밀도로 재건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 가양동이랄지 노원구 지역이랄지 또 강남 남쪽의 수서지역, 이 지역의 주택 보유자분들에게는 일단 호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은 일단 규제를 더 강화했고요. 또 공급을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을 내놨는데 정작 집값이 뛰는 지역, 그 지역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들썩이는 이 집값이 잡히지 않는 문제의 해결책은 빠졌습니다. 아마도 양극화는 더 극명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가 논란, 한마디로 거품 논란에 불이 지펴지고 있는데 30평 아파트가 70억, 80억, 보통 평균이 한 40억 이렇게 훌쩍 넘어간 상황에서 이게 정말 고점인지
아닌지, 고점이라면 어느 정도의 거품인지,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2배, 3배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제 곧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주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값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는 부분은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보통 아파트 값이 비싸다, 적정하다, 이걸 논할 때 PIR 지수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PIR은 주택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 소득으로 나눈 배수를 수치화한 것이니까 PIR이 10이다 라고 하면 소득을 10년치 모아야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고, 20은 20년, 30은 30년, 이런 식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집값이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주식 용어로 보자면 PER, Price Earning Ratio와 같은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주가가 회사 이익 대비 얼마나 비싼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투자 지표 숫자죠.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한 주당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1,000원이 나오면 PER이 10인 겁니다. 주당 이익이 10배란 얘기죠. 이 정도를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주식이다 라고 보고 PER이 10 이하거나 10 근처에 있다면 매우 안전한 종목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PER은 15.5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PER은 5.2배고 셀트리온의 PER은 80.4배입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마이너스 147.2배입니다. 이렇게 기업에 따라 주당 적정 가치를 환산하는 PER은 제각각이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가격이 결정되는 일종의 테슬라 주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의 PER은 64배에선 97배,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의 PER은 48 정도 됩니다. 48배란 뜻이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매수했다고 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PER은 14배 정도 하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치에 비해서 미래의 수요와 성장성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고점 논란, 거품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은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전세가, 또 하나는 매매가입니다.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역시 두 가지의 가격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임대 수익의 가격, 또 하나는 역시 매매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세가라는 것은 현재 사용가치의 가격이고, 매매가는 미래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의미하죠. 요즘 강남 아파트 값에 거품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파트값 거품, 고가 논란의 체크 포인트의 핵심은 앞부분에 설명드린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이냐 따지는 PIR 지수를 보고 체크를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전세가율과 매매가의 갭 차이를 보고 거품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서 감당 가능한 선이냐 아니냐를 두고 거품 이야기를 여러분께 많이 드렸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남구 전세가율이 38.7%, 반올림하면 39%입니다. 40%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10년간 큰 등락폭이 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2016년부터 20년까지 70%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집값이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오르자 전국의 아파트값 전세가율은 70%가 깨져서 60%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25년 올해 8월에 68.17%입니다. 자, 다음 서울 전체를 보겠습니다. 10년 전 2016년엔 전세가율이 75%였는데, 그런데 25년 지금은 53%대로 무려 22%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이게 전세가가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낮아진 게 아니라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엔 전세가율이 72% 였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금 25년엔 드디어 40% 아래 39%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22년부터는 더 급격하게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거 아파트 값이 너무 심한 거품이 아니냐, 이러면서 거품 폭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은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분명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매매가는 거품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전세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전세가
사용 가치가 이 정도로 낮은데 미래의 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린 이걸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후자입니다. 사용 가치가 이 정도로 낮은데 미래 가치는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매매가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전세 자금을 바탕으로 내 돈이 덜 들어가는 이 아파트값,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건데, 또 임차인의 경우 자기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로 임대를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 하나로 너무 많은 대출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거품인지 모르게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국만의 특수 상황이니까 그것 역시 시장의 반응 가격이다 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값 많이 올랐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우리가 금을 살 때 대출받아 사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래가치와 사용가치가 더해져서 여기에 희소성까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환가치가 오른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고가의 교환 가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전세가가 이 정도로 낮다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가격의 이격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는 10억인데 전세가가 7억입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70%죠. 사용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가 30% 정도 나니까 미래에 올라갈 가격의 이격을 봤을 때 차이 3억 정도는 내가 더 투자해서 아파트를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4억이다 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40%입니다. 미래의 가치랑 6억의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많은 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놔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정도의 이격은 이치에 맞지 않죠. 실사용 가치인 전세가가 아파트 값의 진짜 경제 가치다 라고 보는데, 강남을 선호하는 그 성향 때문에 희소성이 더 붙어서 더 오른다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상승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금값에 붙은 희소성이란 단어, 이걸 강남 아파트에 갖다 붙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렇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R 지수 대비 너무 고가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PIR 지수로 본다면 80 정도가 나옵니다. 강남의 아파트 30평형대를 4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권의 직장인 연평균 소득을 대비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역삼동 기준으로 보자면 그 지역의 직장인 연평균 소득이 5,140만원, 삼성동 기준으로 보면 4,930만원인데 이걸 평균적으로 그냥 5천만원 보겠습니다. 그럼 5천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40억을 모으려면 80년이 걸립니다. 그럼 PIR 지수가 80인 거죠. 좋습니다. 강남권에 맞벌이 부부가 참 많죠. 맞벌이 부부가 같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절반 40년이 걸립니다. 이 정도 PIR은 세계 1등 수준입니다. 자, 홍콩의 PIR 지수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24입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PIR 지수가 10입니다. 10. 집값이 또 비싸다고 소문난 뉴욕의 경우 16.7, 거의 한 17 정도가 나옵니다. 도쿄는 18배, 18 정도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우리 강남권이 이 정도로 비싼 아파트 값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랑하게 된 겁니다. 요즘 강남의 꼬마 빌딩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월세 수익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빌딩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꼬마 빌딩의 호가, 이 호가는 계속 비싸기만 하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남의 건물들의 현재 매물들입니다. 정말 빼곡하게 많죠.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역, 언주역 다 이렇습니다. 주요 입지마다 이렇게 온통 건물 매물들이 질비한데 월세 수익이 난다면 이 정도로 매물이 많지는 않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청담동 지역입니다. 여기 매물도 이 정도로 많고요. 심지어 명동에도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명동의 건물들은 매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물이 많습니다. 이런 매물이 많아지는 이유 뭐겠습니까?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아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실도 점점 더 늘어나면서 빌딩 수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적으로 14.59% 올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재건축 단지는 30%, 35%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상승은 2.4% 상승했습니다.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보다도 6배 이상 높죠. 바로 이만큼 거품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의 집값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을 품고 있지만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 또 그리고 경제 위험에 대비하는 해지용으로, 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다시 규제되는 이 상황에서 갭 투기가 몰렸고요. 그러면서 실제 사용가치보다는 미래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면서 가격의 괴리가 심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명한
시선입니다. 이 가격의 괴리로만 본다면 지금 강남 아파트의 값은 지금보다 대략 한 25% 30% 정도 더 내려가야 그나마 적정가다라는 계산이 서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 없이 계속 신고가를 찍으며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본의 흐름이 어디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의 마인드로 또 강남 불패의 마인드로 계속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서 거품이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는 자본가분들은 금,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이렇게 분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본이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로 현금을 모아서 투자의 기회를 노리는 게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서서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 어느 지역적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점점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거대 도시, 광주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5년 전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탁 날아오면 기분이 어떻게 들까요? 국세청이 5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경정과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수천 명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거 정말 난리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천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경정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 김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다 합쳐서 총 6채에 대한 2021년, 2022년 귀속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라며 울분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바로 경정과세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정과세라는 게 뭐냐면 국세청이 세액 계산이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세금을 다시 정정해서 다시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대로 납세자가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라고 판단이 될 때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또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과세와 경정청구 이렇게 다르죠. 자, 이렇게 5년 전에 과세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평촌의 김모 씨가 5천만 원의 경정과세를 받고 나니까 이거 정말 멘붕이 온 겁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말부터 21년부터 24년 귀속분의 종부세 경정과세를 납세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세 예고를 받는 납세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경정과세가 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당시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막 뛰고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막 튀어오르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임대료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임대사업자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실거주 주택 외에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으로는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었죠. 그런데 당시 3년이 지난 2020년이 돼도 집값이 안 꺾이고 계속 집값이 뛰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이 볼 때 오히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또 인정하면서 어떤 정책을 또 바꿨냐면 2017년부터 적용했던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끝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한 거죠. 2020년에. 그때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눈만 뜨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전문가들도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막 헷갈리고 본의 아니게 자기들도
자꾸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2017년에는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착한 임대인 정책으로 이것저것 조건을 걸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뛰니까 어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다시 혜택을 뺏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은 것이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렇게 바뀐 사실을 납세자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잘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2020년 9월에 종부세 납세 의무가 다시 부활이 되면서 21년, 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통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차에 5년이 지나 갑자기 종부세 고지가 탁 날아오면서 얼마를 내라! 얼마가 나온다 라고 하니까 다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날라온 고지서를 보면 21년 귀속분의 경우 세액 산출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그 당시 기준에 95%가 그대로 적용돼서 날라온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까지 납부돼야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우대했다가 또 어느 날인가부터는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3주택 과세도 하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LTV 0%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더 세게 강화하고 있는 중에 5년 전 세금 폭탄까지 딱 받으니까 임대사업자들 머릿속에는 2017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안 낸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가 2020년에 갑자기 제도를 뒤집으면서 혜택이 사라졌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제시한 조건을 다 지켰는데 갑자기 불이익을 받으니까 왠지 모를 배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이 일이 후폭풍이 엄청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서 매년 11월에 납세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합산 배제 여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세청은 21년과 22년 합산 배제 제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그때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걸 간과한 것은 납세자다라는 겁니다. 피해는 뭡니까?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된 겁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별도 고지가 날아오지 않아서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합산 배제 혜택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세청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알게 된 이상 법이 정해진 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법 개정 및 제도 변경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매번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정과세 가능성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늘 국세청이 뒤늦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년,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다 낸 후에도 자, 이제 끝났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없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뭔가 내가 다 챙긴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용호TV에서 그때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늘 그냥 취미삼아라도 늘 보시면 경제에 대한 눈을 더 많이 뜨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